안녕하세요. 커피링크 한하린입니다. 네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가공 방식에 따른 커피 향미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도 두 가지 커피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에티오피아의 워시드라는 가공 방식을 쓴 커피고요. 하나는 에티오피아의 내추럴이라는 가공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커피예요. 이 두 가지 가공 방식 외에 여러 가지 가공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가공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커피 향미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시드, 내추럴 이렇게 두 가지가 전통적인 가공 방식이에요. 그 각각의 방식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공 방식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일단 커피 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커피 체리는 어느 정도 크기냐면 한 엄지손톱 정도 크기예요. 남자분들이 이제 엄지손톱 정도 크기고, 너무 큰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품종마다 크게 좀 많이 달라가지고 파카마라 같은 경우는 열매도 크고 안에 씨앗도 크고, 뭐 에티오피아 커피들은 보통 크게 좀 작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커피 체리 안에 보시면은 바깥쪽에 껍질이 있고요. 이 껍질을 까면은 과육이 나와요. 그리고 그 과육 안에는 점액질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자두 드시면 자두 옆에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그런 게 점액질이에요. 끈적끈적하고 그 안에 파치먼트라는 보호벽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보호벽 안에 이제 생두가 있는 거거든요. 그 커피 생두를 얻어내는 게 커피 가공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피 가공 방식의 목적은, 전통적인 목적은 그 커피 체리를 가지고 커피 안에 있는 씨앗을 얻어내는 건데, 그럼 그냥 얻어내면 되지 뭘 가공이라고 표현을 하냐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 굉장히 작고 그 점액질이라는 게 굉장히 끈끈하고, 커피 생두가 가공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볶기 전에는 말라 있어요. 쌀처럼. 수분율이 보통 평균 한 10% 정도 돼요. 뭐 낮으면 한 8%, 높으면 12%.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때로 17% 막 이렇게 높기도 한데 굉장히 말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커피 씨앗이 그렇게 말라 있지 않아요. 수분율이 한 30%에서 가공 중에는 거의 한 50%까지 가기도 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커피 생두가 손상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그냥 막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련의 가공 과정을 거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워시드, 하나는 내추럴인 거예요. 그러면은 워시드는 뭐냐? 워시드는 먼저 커피 체리를 과육이랑 껍질을 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점액질과 파치먼트가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그 친구를 물에 불려요. 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살짝 불리고, 이거는 농장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워시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근데 그냥 공통적인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씨앗 바깥쪽에 파치먼트가 이렇게 있고, 파치먼트 바깥에 점액질이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물에다 넣는데, 어떤 데는 72시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뭐 48시간, 12시간 하는 데도 있고, 24시간 하는 것도 있고, 30시간 하는 것도 있고,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 근데 그렇게 물에 살짝 불려놓고, 또는 그때 발효를 진행하기도 해요. 이스트를 추가로 넣는다든지 해서 점액질을 미생물들이 좀 갉아먹을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데는 그냥 살짝 물만 묻혔다가 그냥 솔 같은 걸로 뻗겨내요. 마찰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점액질이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럼 파치먼트 상태가 되는데, 그 파치먼트 상태의 씨앗을 이제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건조시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커피가 젖어 있으면은 미생물들이 발생해요. 우리가 대부분의 곡류들이나 아니면 말린 과일들, 이 친구들은 사실 말리는 수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조건들이 좀 붙어요. 왜냐면 곰팡이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발암물질이라든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활동할 수 없는 수준의 수분율을 맞추기 위해서 건조를 합니다. 그래서 워시드 같은 경우 뭐 다 똑같은데 한 12% 이하로 건조를 시키려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데는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이렇게 말려놓기도 하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칸 베드라고 해가지고 살짝 떠있는 그런 지붕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낮잠 자는 침대같이 생긴 곳에다가 이제 눕혀놔가지고 건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파치먼트가 딱딱하게 말라요. 그 상태로 먹는 건 아니고요. 수출이 된다. 그 파치먼트 상태로 있으면은 생두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발아력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씨앗이 발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씨앗소 인종의 품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씨앗은 원래 반출이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수출하게 되면은 이제 탈곡소에서 탈곡기를 이용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씨앗 상태로 배송을 합니다.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그게 워시드고요.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물이 보통 좀 적었던 지역에서 많이 쓰던 방법인데,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많이 쓰던 방법인데, 열매를 통째로 그냥 말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말려요. 그럼 바싹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은 점액질도 굳고 뭐 과육도 붙고 다 늘러붙어. 그럼 그 상태에서 까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똑 하면 바로 씨앗이 튀어나와요. 단단하네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전부 다 장단점이 있어요. 향미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농장들은 수요에 맞춰서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내가 뭐 전통적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왔으면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편인데, 내추럴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근데 간단하지만 그만큼 예전에는 대충 만들었어요. 열매가 익든 안 익든 그냥 뭐 따가지고 대충 말려놓으면 비슷비슷하겠지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많이 들쑥날쑥했어요. 워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었고, 그래서 뭐 워시드가 약간 고급 커피, 내추럴은 조금 저품질의 커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과육
과육이랑 붙어 있단 말이죠, 씨앗이. 그러니까 과육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과일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내추럴로 하니까 좀 더 맛있는데? 그래서 내추럴 가공도 굉장히 많이 해요. 중남미에서는 원래 워시드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일부러 고품질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내추럴 가공 방식을 쓰는 데들도 많아요. 워시드 같은 경우도 장점이 있죠. 조금 더 이 친구들의 발효 수준이라든지 또는 좀 더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추럴은 그냥 말려놓고 냅두면 되잖아요. 물론 좀 골고루 마를 수 있도록 뒤집어지고 해야 되긴 하지만, 근데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전통적으로 약간 깔끔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리고 그 품종, 씨앗 고유의 맛이 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커피가 또 뭐 되게 뭐 우월하다든지 또는 그런 우열을 나누기는 좀 어렵고, 다만 두 커피가 그냥 단순히 가공 방식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향미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난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커피를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네,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특히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좋은 내추럴 커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에티오피아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베리 종류들 향미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뭐 크랜베리라든지 또는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베리류 향미들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산미가 밝고 톡 쏘는 느낌보다는 살짝 어두운 느낌이에요. 막 엄청 막 어둡고 막 시커멓고 이런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산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뭐 살구나 복숭아 같은 사과산 계열의 부드러운 어떤 과일을 연상시키는 그런 산미를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트러스 계열의 밝은 느낌의 산미를 가지고 있는 커피들이 많아요. 다만 제가 이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워시드도 다양한 너무 무궁무진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워시드 커피는 시트러스 산미가 느껴져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내추럴 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조금 더 밝고 경쾌한 느낌이 나는 산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이 커피는 약간 레몬이 연상되는 상큼한 그런 산미를 가지고 있어요. 향미 계열도 얘는 베리류나 또는 핵과류의 향미가 가지고 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플로럴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꽃향이라든지 또는 밝은 복숭아, 얘가 황도라면 얘는 약간 백도 같은 그런 밝은 복숭아의 향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역시 이 친구를 뭐 따로따로 먹으면은 사실 차이가 안 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두 개를 같이 먹어보면은 누구나 두 커피가 확실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만약 공감이 많이 되지 않거나 그렇다면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향미를 공부한다라는 거는 머릿속에다가 입력하고 다음번에 꺼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맛을 외워버리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요. 저는 그랬어요. 저 엄청 외웠거든요. 물론 막 외워가지고 공부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커피를 막 하루에 그때는 10잔씩 12잔씩 하루에 마시고 막 카페 투어 가면은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카페, 유명한 카페 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 커피에서 이런 맛이라고? 오케이. 그럼 머릿속에 그냥 외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 외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전혀 막 공감이 안 되거나 어렵다 하시면은 그냥 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시드나 내추럴 말고도 다양한 가공 방식들이 있어요. 요즘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5년 정도 전부터 무산소 발효라는 가공 방식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센서리니까 가공 방식을 센서리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무산소 발효도 방법이 진짜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고정이 된 느낌이 있는데, 무산소 발효라고 해서 모든 커피가 다 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품종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이스트를 추가한다든지 요즘은 과일을 넣는다든지 주스를 넣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핵심은 발효를 통제한다는 거에 있어요. 산소와 접촉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산화라고 하죠. 산소가 있는 발효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발효 양상이 달라지고요. 미생물들이 종류가 있어요. 효모도 이제 호기성 미생물이라고도 하고 현기성 미생물 이렇게 있는데, 현기성 미생물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발효를 진행을 해요. 호흡을 해요. 그리고 어떤 미생물 같은 경우는 산소를 써서 발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발효가 진행이 돼도 발효 속도가 다르고요. 발효된 후에 향미도 달라요. 쉽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김장김치를 정말 낮은 온도에다가 잘 보관하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먹어도 시지 않아요. 상큼한 느낌이 들고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김치 쉬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엄마가 여름에 이제 라면 먹고선 김치 꼭 넣어놔라, 저희 엄마가 그러거든요.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안 넣어놓으면은 김치가 다음번에 먹었을 때 쉬어요. 보통 그게 초산 발효예요. 그래서 그 김치가 상큼하고 산미 있는 이유는 그 젖산 발효를 하기 때문인데, 그냥 공기 중에 냅두면은 초산 발효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커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발효되냐에 따라서 산미의 양상이 달라지고 향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무산소 발효라는 게 등장을 한 거예요. 원래는 와인 발효에서부터 이제 착안이 된 건데, 와인에 이제 까보닉 마세라숑이라는 발효 방법이 있어요. 발효 탱크에다가 포도를 다 넣고
하고 안에 산소가 좀 차 있겠죠? 그럼 그 공간을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산소를 다 밀어내요. 산소 말고 뭐 질소도 있겠지만 이산화탄소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탱크통 안을 전부 다 이산화탄소로 채워요. 그러면은 산소를 이용한 발효를 하기 어려워지고 발효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느려진다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딱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랑 비슷해. 얼마 전에 톰 크루즈 나오시는 미션 임파서블 봤는데 기차가 엄청 빨리 달리더라고. 그럼 만약에 그 엄청 빨리 달리는 기차에 내가 딱 정확한 지점에 올라타려면 굉장히 신중하고 어렵겠죠. 발효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끝마치기가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기차가 막 느릿느릿 가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뭐 걸어가도 올라탈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정확히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 이게 느리게 발효하는 거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게 무산소 발효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장점들이 이제 다양한 미생물의 종류를 이제 취사 선택해요. 이스트를 추가로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양상으로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원하는 향미를 만들어낸다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커피 향미가 어떤 커피는 뚜렷하고 굉장히 직관적인 향미가 나는 커피들도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이제 향을 입혀서 일종 뭐 가향이라든지 또는 착향을 해가지고 커피에서 직관적인 향미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뭐 가공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커피들도 있는데 만약에 커피 센서리를 공부하고 계시다면은 제 생각에 그런 직관적인 향미가 나는 커피들은 좀 드물고 가격대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너무 그런 커피만 드시다 보면은 전통적으로 원래 어떤 커피들이 어떤 맛이 나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옛날 자몽의 이슬이라는 소주가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마셨거든요. 그게 오리지널 소주의 맛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리지널 전통적인 방법의 트레디셔널한 그런 가공 방법들의 커피들 좀 드셔보시면서 아 커피에서는 원래 이런 맛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걸 많이 기억을 하고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다양하게 요즘 나오고 있는 커피들을 드셔보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원래 이제 커피 센서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공 방식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요. 근데 아마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카페 가셨을 때 커피 선택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카페 가면은 뭐 뒤에 커피 이름들이 막 줄줄이 써 있거든요. 에티오피아 뭐 시다마 어쩌고 저쩌고 내추럴. 그럼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린 그냥 체리 통째로 말려가지고 커피에서 약간 과육의 느낌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든 거구나. 아 그럼 내가 먹을 커피에서 약간 뭐 에티오피아 커피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황도, 뭐 살구 이런 부드러운 과일 종류의 향미들이 느껴질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워시드 이렇게 써 있으면은 에티오피아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꽃향이라든지 또는 홍차, 또는 밝은 복숭아, 밝은 톤의 그런 향미들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친절하진 않게 제가 좀 평소 좀 친절하지가 않아서 하지만 친절하게 댓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뭐 있죠?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